네, 직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네, 민생과 경제 회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장현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데 민생 회복하겠다, 경제 잘 살려놓겠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안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네, 민생 회복도 경제 살리겠다. 가장 사실 지금 그 바쁜 상황에서 일이 쌓인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하니까 이 두 가지 짚었겠죠. 그렇죠. 사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하루 일정이 정말 광폭 행보였습니다. 네. 숨가쁜 일정이었는데요. 네. 오늘 바로 임기가 시작이 됐고 이번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지금 시작하는 정부이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점검하고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을 봐야겠는데요. 예. 특히 민생 경제에 대해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선거운동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 항상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예. 특히 회복과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지금 비상경제점검 TF도 구성을 하고 관련된 현안도 검토를 하고 점검도 하겠다라는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사실 우리 민생 경제 또 실물 경제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사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위해 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도 여야 간에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또 회복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속도감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통령의 첫 행보 민생 경제 회복 여야 간의 이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통 예상은 이제 장차관 임명을 마치고 나서 해당 장차관을 구성원으로 해서 통상은 이제 뭐 TF를 꾸리곤 했잖아요. 그런데 예. 상당히 빨리 된 거죠. 아마 이주 권한대행에게 지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 정무직 공무원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직업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업 공무원들을 착출해서라도 이런 TF를 꾸려라. 뭐 일단 좀 빠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예. 근데 두 번째는 특이했던 부분이 행정명령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예. 그러니까 1호 행정명령. 네네네.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아. 미국에서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첫 지시, 아. 대통령의 첫 지시 이렇게 하는데 행정명령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니까 약간의 뭔가 구속력 있는 듯한 이런 법규 명령에 버금가는 이런 상당히 구속력이 있는 듯한 느낌을 국민께 주기 때문에 예. 강하게 처리한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아. 어찌됐든 저는 이 비상경제점검 TF에서 뭔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점검과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 뭐 그런 생각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한쪽 눈이 충혈되셨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거는 즉시 시행 가능한 경제 회생책. 그 핵심으로는 3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경 편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 여대 야소 구도인 만큼 네. 통과 자체는 좀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도 있던데요. 그렇죠. 그동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추경에 대한 이야기 해왔고요. 특히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지금과 같이 내수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소신과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 경제 그리고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신속하게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즉시 시행 가능한 것.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빨리 시행해서 현재 지금 어려운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실천력 있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했던 본인이 실용주의자다 이 얘기를 했었고 진영을 떠나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야기, 약속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설계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떤 지점이 관건이 될까요? 근데 이제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당시 대선 후보들이 다 필요성을 인정을 했어요. 이미 이제 추경
13조 원이 편성이 돼 있죠. 그거는 그 이외에 추가 추경 편성이거든요. 그런데 저 추경 편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쨌든 지역 화폐 부분이 근 18에서 20조 정도죠. 이거 이전 지출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마중물 역할을 하면 좋은데 저희가 늘 살펴봤듯이 승수 효과가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그러니까 투입되는 금액 대비 사실 국민께 또는 경제 활성화시키는데 작용하는 부분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예. 또한 나머지 이제 경제 체질 개선에 나머지 돈이 추가 투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배합 내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직업 공무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어떨까. 왜냐하면 이 국가 재정 대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국가가 많이 쓰게 되면 민간 투자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돈을 이전 지출을 많이 하게 되고 금리 인하하게 되고 이러면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연쇄 반응이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비상 경제점검 TF 등에서 논의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재명 대통령 오늘 직접 인선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무총리의 김민석 의원, 비서실장 강훈식 의원, 안보실장 위성락 의원, 국정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경호처장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의원. 네 분이 의원이에요. 두 분은 비례고 두 분 그 지역구잖아요. 네. 예. 어떻게 이 인선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선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해당 인물의 그 자리에 맞는 전문성은 당연히 기본으로 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 정권 진영 여부를 떠나서 사실상 탕평 인사를 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그리고 과연 대통령과의 정책적인 비전이나 또 철학적인 부분에 합을 맞출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탕평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과 대통령과 합을 맞출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어느 경우에는 좀 상충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잘 균형을 잡는 것 이것이 이제 인선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제 다른 자리보다도 국무총리의 김민석 의원이 지명된 부분 그리고 비서실장의 강훈식 의원이 지명된 부분은 저는 탕평 인사와 그리고 또 대통령과의 합을 잘 맞추는 그런 균형점들이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민주당의 또 수석 최고위원으로 역할을 해왔고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선대위원장으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쩔 때는 점잖기도 했지만 또 점잖은 모습 속에서도 그때그때마다 강한 메시지를 내야 될 때는 누구보다도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적인 비전이나 철학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구현해낼 수 있는 적임자다라는 평가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적임자가 뽑혔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특히 비서실장의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부에서 물론 친명계 의원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개파석이 였다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탕평의 측면에서 강훈식 의원이 이 부분에 또 지명된 부분은 어느 정도의 배합, 그런 고려가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예. 특히 강훈식 의원이 전략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전문성을 보여준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예. 특히나 물론 여대 야소의 국면이기는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여야 간의 또 협치도 중요한 것이고 국민의 통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예. 비서실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들 특히 국회에서 여야 간의 어떤 협치를 위한 그런 또 숨은 행보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인선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국민들께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첫 번째 인선 잘 했습니까? 저는 뭐 세모. 세모, 예. 왜냐하면 일단 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총리 지명자의 경우에는 사실 적절하다고 평가받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었잖아요. 예. 수석 최고위원의 당 지도부가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할 때 지도부 합을 맞춰왔던 네. 분입니다. 그다음에 선대위에서도 한 분은 후보, 한 분은 총괄선대 본부장 이렇게 어찌 보면 상하 관계 내지 약간의 견제가 불가능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뭐 책임 총리제도 언급을 하신 바 있고, 그러니까 총리라는 부분은 약간의 상징성이 초대 총리는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이낙연 전남지사를 선발하면서 본인끼리 약간의 견제 기능이 있는 듯한 모양새가 있었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고건총리를 이제 지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동등한 위치 비슷한 느낌을 국민께 줬어요. 이것이 통합형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과 동급된 부분을 총리로 기용함으로써 그 내부에서 견제 기능이 살아있구나라는 모양새 취했는데 이번은 그런 모양새가 안 나왔죠. 물론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은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개인적인 부분들은 그 부분 나중에 이제 의원들이 할 일이고 그냥 허니문 과정이라서 그렇게 약간 배려해 주시는 일단 모양새가 약간 의외였다. 예. 이 말은 뭐냐면 강성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당내 견제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당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위치도 없고 총리마저도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가 없고 뭐 야당도 견제할 수 있는 의석수가 아닌 거고 그다음에 사법부도 마찬가지 그런 그 실정에 처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총리마저 그런 총리를 지명을 했다 그러면 예. 약간의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된 거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물론 예. 정책 방향이나 정책 내용이 좋게 되면 드라이브 걸어도 좋죠. 그런데 예. 항상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내부적인 시스템에 있는 견제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분 중에 한 분이 국무총리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어찌 보면 약간의 위계 질서가 느껴지는 그런 인선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인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잘된 인선은요?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 아, 그래요? 왜요? 잘 돼 보여요. 나머지는 뭐 제가 유성락 이런 분들은 잘 모르겠고요. 네네네. 강훈식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이제 비서실장의 업무가 가뜩이나 이렇게 경색 국면에 어느 정도 야당하고의 소통 내지 또 당내 조율 여러 가지 조율적 측면에서 보면 강훈식 비서실장 내정 이제 지명된 거죠. 이분이 됐겠죠, 예. 걸어온 길이나 했던 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역할 수행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고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 또 하나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하자면 그래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경우에도 예. 다소 조금 포용적 대북과를 갖고 계신 분이라서 네. 국가정보원의 업무와 비교해 보면 글쎄 약간 갸웃되는 예.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포용적 대북과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 첩보를 삭제하는 혐의로 재판받고 계시잖아요. 예.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국정원이라는 것은 대북 정보를 찾아서 북한을 견제하고 북한에 대한 그 세밀한 정보를 대통령께 보고하는 예. 또 국민을 위해서 이 정보를 활용하는 역할인데 약간의 그런 포용적 대북관이나 햇볕 정책에 관여했던 분이라면 예. 그 정보 해석할 때 혹시나 또 다른 생각이나 이게 왜곡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 검증을 더 받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 이런 생각. 반론을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글쎄요, 뭐 지금 뭐 잘된 인사도 평가해 주셨고 예. 또 나름대로 우려되는 부분도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 우려가 일단 기후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통일부 장관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NSC 상임위원장을 또 지내기도 했고 또 국정원 업무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름 외교통상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다라는 평가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국정원장으로서는 별로 손색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관련돼서는 뭐 여야 간에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칠 일이 있으면 검증을 거치면 될 일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좋겠네요, 기분이. 양쪽에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아니 뭐 제가 그 좋게 평을 했다고 좋을 일은 없으시지만 사실은 평이 또 여러 군데 좋고 예. 저희 당내에서도 평이 괜찮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선거 하루 전날에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박성재 법무장관의 사표만 수리하고 나머지 국무위원의 사임 의사는 반려했는데요. 사표를 모두 수리하지 않고 대부분 반려한 거는 이제 인수위가 없기 때문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국정 운영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단으로 봐야겠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이 다 이제 사의를 표명했다라고는 하지만 이 사직서를 다 수리해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된 이 정부가 국무위원이 없는 공백 상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국정 운영의 공백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의 사의를 반려하고 당분간은 아무래도 이 신임 정부의 내각들이 완성될 때까지는 이제 함께 가는 이제 모양새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의 사의는 사직서는 예. 수리가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종식에 대한 의지도 엿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함께 보인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특히 작년 12상 비상 계엄 다음 날에 사실 뭐 대통령 안가에 있었던 뭐 멤버로 꼽히는 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좀 사직서가 바로 수리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검찰 개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해서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검찰 개혁을 이번 정부에서는
완수하겠다라는 것이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있는 상황에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기 어렵다라는 판단도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네, 불가피한 동거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어떻게 좀 의미를 두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장관을 지명해서 실제 장관으로 임명되기까지는 이제 청문회 절차가 있기 때문에 20여일이 무조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국무회의라는 곳을 반드시 심의에 상정할 안건들이 이제 많이 생겨요. 예. 그럼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정족수가 11명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지금 남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실제 행정부 통화는 이제 차관을 임명해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은 뭐 역대 해왔으니까 저희가 뭐 평가할 일은 아닌 거고 박성재 법무장관의 경우에는 뭐 탄핵 절차도 거쳤지만 실제 차관 대행 체제로 원활히 업무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고 기존에 또 하나는 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 4차장의 경우 사표 수리를 박성재 법무장관이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나무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 이제 권한대행이 제가를 했지만 실제 사표 수리를 그렇게 새 정부 출범 직전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사들에 대한 징계 추진을 하겠다라는 게 좀 숨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사표 내면 안 받겠다 뭐 이런 취지가 애들러서 표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이른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법안을 처리한 게 있었는데 이거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언법은 그때 처리하지 않고 민주당 주도로 이번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 오찬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언급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한다. 네. 그래서 뭐 국민의힘 당장 입법 독재다 처리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법안은 현재 14명인데 16명을 늘려서 네. 총 30명으로 대법원을 구성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그냥 너무 단순히 진영 논리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법관 수를 증원해야 된다라는 논의는 사실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진행돼 왔던 논의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대법원에서 지금 처리하는 사건 수가 많습니다. 적재되어 있는 사건도 굉장히 많고요.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처리해야 되는 사건 수가 수천 건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대법관들이 한 명 한 명이 업무가 과중돼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가 과연 제대로 보장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늘 들어왔던 겁니다. 사실 국민들께서는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 과연 내 사건이 정말 실질적으로 제대로 잘 치러지는지 또는 신속하게 제대로 잘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법관 수를 현실적으로 좀 늘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더 확대하고 더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히 진영 논리로 찬성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관련해서 법조계의 목소리도 분명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도 접근하는 그런 관점으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는 대법관의 증언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30명으로 늘리는 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원래 대법관의 증언 문제는 사실은 수요가 좀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왜 이게 역대 진행이 안 됐냐면 역대에도 보면 여당이 다수당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시키면 돼요. 근데 왜 안 했느냐? 이게 법원조직법이라는 것은 법원을 구성하는 원리를 법에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 법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법원조직법을 국회 마음대로 한다. 이거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조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원하지 않았는데 이게 필요하니까 너 부총리 하나 설립하지. 이렇게 국회에서 그냥 부총리 하나 신설 해가지고 정부조직법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법원조직법도 그런 취지에서 법원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갑자기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있는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하느냐? 그것도 2배로. 뭐 이거 한 배 받고 한 번 더 뭐 100명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 예측을 일단 체계화나 연구 용역에 의해서 몇 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거죠. 그냥 30명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원 행정처장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 상고 사건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전원 합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0명 전체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럼 둘로 나눈다? 그 A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거고 B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다르면 어떻게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같은 법원의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룰을 정하고 그다음 증언 바람직한 숫자를 정한 이후에 해야지 예. 의사 증언처럼 또 그렇게 만약 해놓고 나서 나중에 안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 부분은 약간의 보복적 주먹구구식 증언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못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예. 법원과의 그 협의 과정이 원활치 않아서 안 한 거고 그게 원래는 맞다. 그리고 정부의 조직을 구성하는 이 바꾸는 부분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하듯이 예. 똑같은 논리예요. 그런데 왜 하필 법원만큼 그렇게 하느냐. 더군다나 상법 분립 차원이기 때문에 법원의 의사를 이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졸속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는 소위 통과했는데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가서 통과하면 그럼 그 서른명으로 늘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소위까지만 통과가 된 상황이기 예. 때문에 법사위 전체 회의나 뭐 본회의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힌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예. 그래도 일단 실질적으로 여대 야소 국면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이 법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대법관 수가 좀 증원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도 또 야당과의 협치까지 고려해야 하는 자리인데요. 일각에서는 벌써 친명계 중심의 경쟁 구도가 예상된다라는 말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하마평으로 당내에서는 뭐 많은 의원들의 또 3선, 4선의 의원들의 어떤 이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좀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예.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좀 적용이 되게 돼 있는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권리당원들이 20%의 비율로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다음 주 12일, 13일 정도의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그동안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의총에서 이제 비공개 투표를 해왔었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함께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부분이 많은 변수로 좌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의원들이 생각하는 후보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민주당 당원들이 과연 어떤 의원을 원내대표로 해서 예. 다음 원내 어떤 사령탑을 맡기게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바꾼 거예요 이번부터? 이 부분은 사실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당원 중심의 정당이 되겠다라는 부분을 목표로 삼고 그에 맞추어서 당을 개편해 오는 작업들이 있었거든요. 예. 특히 당원들이 당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당원들의 목소리도 많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네. 루트를 늘려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작년쯤에도 또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해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예. 결국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도 당원들의 의사가 조금은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공감대 때문에 이 당원 당규가 바뀌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분이 4선의 서영교, 3선 김병기, 김성환, 조승래 의원 등인데 여기 추가된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 정도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또 지금 호명되지 않지만 분명 네.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후보가 등록할 때까지는 또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누가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유리한 게 이제 선출 확률이 높다는 거하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 상대하기에 조금 더 바람직한 분, 두 명 나뉘는데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하여튼 뭐 만약에 다른 두 분이 됐을 때는 강성으로 대야 예. 협상을 하시겠구나라고 예측되는 분은 두 분이 계시고 예. 나머지 두 분은 합리적으로 대협상에 응하시겠구나라는 두 분은 계세요. 예. 제가 뭐 이름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제가 이름 말씀드리면 그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선대위 회단식, 민주당도 오늘 선대위 회단식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선대위 회단식 보겠습니다. 김문수 전 후보 역사적 큰 죄를 지었다. 큰 절을 이번에도 이제 당원 앞에서 했거든요. 직접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우리 대통령 취임 시간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역사적인 죄를 지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념, 그것을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취임식 하는 거 보니 너무나 큰 역사의 죄를 진 것 같았다. 우리 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념, 그것을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졌다 이런 거잖아요. 이 같은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례적인 그 해단식이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백서에 들어갈 만한 사실은 맞아요. 예컨대 지금 우리 당이 상대적으로 보수 정당의 어떤 특성을 국민께 호소한 부분이 좀 적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경제에 있어서 유능함이라는 부분은 구호만이 아니고 이런 공약에 많이 반영하고 조금 더 국민께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도 사실 설득이 안 됐다는 부분이고 예. 두 번째는 이제 한미동맹에 관련돼서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국민께 뼈저리게 설명을 못했다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두 부분은 이제 백서에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당 자체의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약간의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서운함을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한덕수 전 총리와의 관계 그것도 같은 건가요? 있지만 뭐 약간의 이제 뭐 간밤에 후보자를 교체하는 시도도 예, 있지만 또 하나는 선거운동 22일 기간 동안에 바른 말을 한답시고 사실은 여러 가지 당내로 공격하는 발언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선거운동 기간에는 옳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펴떨어지는 소리는 틀린 말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민주적이다라는 여러 가지 신념하에 말들을 쏟아냈다는 부분. 이거 옳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표가 떨어지면 선거운동 기간은 틀린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말, 서운함을 드러낸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비슷하게 얘기하시면서 사실 이제 그 민생의 현장으로 뛰어들지 않는다라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시도의원들 선출직들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취지 이런 서운함이 묻어나는 말씀도 곁들여서 예. 저는 이런 행보가 후보자로서의 소회를 밝히거나 또는 앞으로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한 조언을 약간 넘어서는 발언이 아닌가. 뭔가 새로운 정치적인 행보를 예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새로운 행보의 예고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저도 새로운 행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래요? 생각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선거에서 지금 캠프가 해단식을 할 때 특히 이제 패배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보았던 모습이요. 예.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뭐 자 책임은 다 본인이 질 테니 뭐 사과를 하고 근데 나머지 분들은 잘못이 없다. 뭐 이런 취지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네. 익숙한 장면이었는데 오늘 김문수 후보의 어떤 이야기들은 조금은 제가 보기엔 생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뭐 사죄를 하긴 했지만 결국 이 책임을 당에게 좀 넘기는 듯한 모습들이 보여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계엄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뭐 당내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이번 선거에서의 패배한 책임이 본인에게만 오롯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이 제대로 본인을 서포트하지 못하고 또는 제대로 당이 역할을 못해준 부분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꼬집는 이야기로 들렸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아쉬운 부분은 네. 사실 김문수 후보가 그 대선 과정에서는 당무 우선권이다 이 부분을 또 강조했던 장면들이 다 기억하실 거거든요. 사실 대선 국면에서는 당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결국 후보가 좀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보여줘야 되고 그 당의 역할이 미흡하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끌어내는 것도 후보의 몫입니다. 그런데 결국 패배하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당이 뭔가 본인에게 지원을 못해줬다라든지 또는 당내 민주주의 때문에 뭐 그 책임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예.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당원들이 들으실 때도 좀 서운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런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 다음 행보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다음 행보를 결국 도전할 때 뭐 당권이 되었던 뭐 보수 재편 과정에서의 역할이 되었던 이런 행보를 준비할 때 본인이 대선 패배의 책임론에 대해서 예. 어느 정도의 면피를 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놓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듭니다. 네,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지도부 총사퇴와 또 차기 당권 등을 놓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내부 상황이 좀 어떨까요? 뭐 심지어는 그 선거운동 기간에 당권을 염두에 둔 듯한 언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네. 상당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예.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원들이 볼 때는 국회의원들 전부 다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내가 후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당에서 후보자를 당선 못 시켰으면 구성원 전체가 일단은
내 잘못이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내에 있는 군소 리더들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든지 간에 이건 내 잘못입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원래 보수 정당의 특성인데 지금은 다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죠. 자, 이런 행태가 언제부턴가 보수 정당을 엄습하고 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머지는 당원들이 결국은 판단할 문제지. 근데 지금 보면은 뭐에 져도 윤 대통령이 때문에 지고 이기면 나 때문에 이긴 거고 대선에 지더라도 쟤 때문이고 예. 자 이런 식의 우리 리더들의 행태를 당원들이 보시면 글쎄 당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할지 일단 개인적으로 보면 전부 다 모든 구성원들이 당원 빼고 다 제 책임입니다라고 시작해야 당의 혁신이 시작되는 것이지 예. 만약에 제 책임은 아니고 상대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더급에 있는 분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책임진다고 하면 보통 책임지고 사퇴하겠습니다. 지도부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건지 아니면 비대위를 계속 이어나가는 건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다시 하는 건지 뭐예요? 내일 오전에 의총을 한다고 하니까요. 개인적으로 보면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그 본인 직을 받은 지 20일 채 안 지났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오로지 책임 있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리고 한참 이제 35인가 6 정도의 여러 가지 당의 어떤 혁신을 위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의를 밝히겠죠. 개인적으로 보면 그 사의를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그 의원들의 문제인 것이고 예. 일단 당원들이 볼 때 네 책임 내 책임 그만둬라 이런 식의 싸움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SNS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이건 갈등을 그냥 대놓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당대표 할 테니까 너는 그만둬.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식의 서로 공개 설전을 하는 부분은 건설적인 것 이외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네, 당내 개파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 네.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아마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가 상당한 분수령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개파가 충돌하는 모습이 저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노출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뭐 면전에서 지도부가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에서 일반적인 여의도 문법에서 보면 이런 큰 선거에서 패배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지도부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습이 일반적이기는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도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 거취에 대한 아무런 표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거취 표명을 뭐 사의 표명이라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만류하는 모양새로라도 돼야 될 것인데 일단 거취 표명 자체가 없다라는 것 자체는 또 다른 계파에서 봤을 때는 무책임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갈등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 가면 결국 지도부가 총사퇴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떤 논리로 극복해 나갈지 아니면 정말 지도부가 사퇴를 하게 될지 이런 부분을 내일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하나만 보태면 예. 선거운동 기간 중에 덜 도와준 분이 가장 잘못한 거예요. 아, 예. 많이 도와준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처럼 네. 사실은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예. 결과에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일단 뭐 도의적인 책임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선거운동 과정에 사실은 덜 책임 있는 거죠. 안철수 후보는 개표할 때도 2시간 넘게 혼자 계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 대해서 덜 도와주고 나서 그거 봐,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근데 뭐 과거 일 갖고 다시 책임져. 저는 이런 그 어떤 책임론은 맞지 않는다. 사리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는데요. 관련 내용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